2021년 9월 9일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제2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은 가을 단풍에 물들은 백석대학교의 홍보 사진 중 하나입니다. 백석대학교가 처음부터 이런 멋진 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노력과 또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긴 시간 끝에 멋진 교정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시간과 노력을 통하여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교육의 효과를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를 통하여서 더 아름다워지고 또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지난 시간 OT에서 공지한 것처럼 수업 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교재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교시에는 논리적 사고란 무엇인가, 또 비판적 사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교시에는 논리학의 기본 원리인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충족 이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피셔 교수가 쓴 피셔의 비판적 사고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재를 준비하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재 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존 듀이는 비판적 사고를 반성적 사고라고 부르면서 비판적 사고란 근거나 파급 효과에 비추어 믿음이나 지식을 능동적이고 끈질기며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존 듀이는 1859년부터 1952년까지 활동한 교육 전문가이기에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학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학술 능력으로 오늘날까지 존경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 듀이가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것은 첫째, 다른 사람에게 들은 생각이나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것과는 대비되는 용어입니다. 두 번째로, 결론으로 바로 건너뛰거나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순식간에 결정하는 무반석적 사고와도 대비되는 사고 체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란 능동적이며 또 꼼꼼하게 따져 사고하는 체계라는 것입니다. 비록 존 듀이가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학자이지만 100여 년 전의 정의를 아직까지 쓰는 것은 조금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비판적 사고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5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비판적 사고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정의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이클 스크라이브는 1997년에 비판적 사고는 관찰과 의사소통, 정보, 그리고 논증에 대한 숙련되고 능동적인 해석이자 평가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스크라이븐의 비판적 사고를 첫째로
숙련된 활동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적이고자 한다고 해서 과학적 사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드시 비판적이라고 해서 비판적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오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판적 사고를 능동적이라고 정의한 것은 질문을 던지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타 사고, 즉 사고에 관한 사고가 담당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비판적 사고는 해석 또한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해석에도 여러 대안 중에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포함되며 그것은 복잡한 주장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예비 단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비판적 사고는 평가를 포함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의 장점, 특징, 가치, 진가를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적 사고의 많은 것들은 주장의 참이나 확률 혹은 신뢰성을 평가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재 26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에 보면 1.5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의 성향과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재의 저자는 앞에서 살펴본 비판적 사고의 정의에는 공통적으로 능동적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적절한 상황에서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셔 교수는 이러한 기술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그냥 배우고 외우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습하며 숙련해야 할 것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 28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비판적 사고를 때때로 비판적 창의적 사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비판적 사고라는 말이 때로는 마치 다른 사람의 논증이나 생각을 절대적으로 비판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듯이 부정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논증이나 생각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우리는 때로 다른 가능성이나 다른 방안을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판적 사고라고 하기보다 비판적 창의적 사고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고 말하더라도 이 비판적 사고에는 긍정적인 면 또 창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과서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논리적 사고를 위해 보다 바른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생각할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고력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고력의 사전적 의미는 생각하고 헤아리는 힘, 사고력은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현대는 특별히 사고력 중에서 대안적 문제 해결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이는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대인간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가장 기초적인 사고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력을 발달시키려고 하는 인류의 노력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교육을 시작하면서 가져온 모든 인류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사고력 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 온 한 분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의 최고의 제국 중에서 로마 제국을 꼽을 수 있는데, 이렇게 거대하고 체계적인 로마 제국을 지탱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에서 교육도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 제국 교육의 중심에는 마르쿠스 바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바로는 로마 최초의 공공 도서관장이었으며 수필집 150권을 비롯하여 라틴어, 문학사, 수사학, 역사, 지리, 법률 등 총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그의 쓴 한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콜레라와 천연두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콜레라는 호랑이에게 살찜이 찢겨 죽는다라는 호환이라고 불렀으며, 천연두는 그 전염에 걸린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하며 제발 자신에게는 옮지 말고 물러나라고 절하였기 때문에 마마신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던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전염병 앞에 조선시대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 위생이나 치료보다는 무당을 불러 구슬을 하거나 또 미신적인 대응이 더 일반화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천여 년 전이나 앞섰던 시대에 살았던 이 마르쿠스 바로는 그의 책에서 집이나 농장을 지을 때는 건강에 좋은 바람이 부는 숲이 우거진 언덕의 아랫부분에 짓도록 하여야 한다. 주변에 늪이 있는 곳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작은 생명체들이 그곳에서 번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공기 중에 떠다니며 입과 코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 심각한 병을 유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개인 위생을 힘쓰며 환기를 자주 하고 공기 중 호흡기를 통한 전염을 주의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때에 올바른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바로가 그가 지은 백화사전격인 학문 분과를 다룬 9권의 책에서 학문을 총 9가지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즉 문법, 수사학, 논리학, 대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학, 의학, 건축학으로 나누었는데, 후세의 학자들이 이 학문 목록에서 의학과 건축학을 제외한 7과목을 자유하게 7개 분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7과목은 중세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학교의 교육 내용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즉 자유학에는 문법, 수사학, 논리학, 대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앞에 있는 세 부분인 문법과 수사학과 논리학은 3학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과목은 쿼드리비움이라고 따로 불렀습니다. 앞에 세 과목인 문법, 수사학, 논리학은 로마 시대부터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학과 수사학과 문법을 중요하게 여겨온 것은 인간의 표현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단독 생활을 하는 객체였다라면 사회라는 공동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고, 공동체가 없었다라고 하면 논리학이나 수사학이나 문법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과 설득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문법이 또 수사학이 논리학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져 온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학과 수사학과 문법은 다른 구성원을 향한 자기의 표현 양식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표현 욕구는 언제부터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처음 하는 행동은 우는 일입니다. 이는 생리학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울음과 옹알이 등으로 자신의 내면 상태와 필요를 외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슷비슷하게 들리는 아기의 울음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아이의 울음에는 되게 특별한 이유나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가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었거나 또 너무 덥거나 추웠을 때에 또 자신과 놀아줄 사람이 필요할 때에 아기는 엄마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 울음을 터뜨리곤 합니다. 다시 말해 아이는 울음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엄마에게 전달하는 신호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생후 2개월이 되면 더욱 다양하게 분화되어서 요구사항을 전하는 정상 울음과 불편할 때의 불만 울음, 또 아플 때 내는 고통 울음 등 울음소리의 패턴이 보다 구체적이고 또 구별되어지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무의미하고 비슷비슷한 울음에 지나지 않지만 아이의 엄마는 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이가 왜 우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인 사이언스에 실린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라우라 페티토 교수와 시오반 홀로우카 교수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옹알이는 단순히 입의 움직임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자기 표현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린다 에이커돌로 박사는 생후 9개월에서 13개월 사이의 아이들의 울음과 옹알이에는 보다 구체적인 표현 수단인 베이비 사인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 사인을 많이 사용하는 아이일수록 말을 쉽게 또 빠르게 배우지만 이 베이비 사인을 그 부모가 캐치하지 못하면 이 아이의 언어 습득이 더디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내면과 외면의 욕구를 표현하고자 하는 자기 표현 욕구로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 표현의 욕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런
자기 표현 욕구는 자기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자아의 진실성 추구에 대해서 나에 관한 진실을 얻으려면 나는 반드시 타자를 거쳐야만 한다고 말하며 타자는 나의 존재의 필수 불가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타자와의 관계에 위치한 자아의 탐색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정한 것입니다. 결국 개인의 본질적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자기 내면을 외적으로 표출하는 자기 표현을 통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 지을 때에 타인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며 타인은 결코 자신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아의 일부분이고 외부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타자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세계를 자신의 목적에 종속시키려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은 단순히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늘 자신과 함께 존재하며 끊임없는 영향을 주는 존재로 지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의 전신 분석학자인 자크 라캉 역시 나를 타자에게 드러냄으로써만 타자와 통하고 타자의 도움에 의해서 나는 나 자신을 인식하고 나 자신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기 표현 욕구는 자기 정체성 확립에도 필수 조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표현의 욕구는 자기 성장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성숙한 인간이 되려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여야 하며 또한 자기를 남에게 있는 그대로 개방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표현은 자신에 대한 이해하고 수용한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에 이해한 자신의 일면을 완전히 수용하지 못하면 자기 표현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표현은 집단 간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상호 신뢰감을 높여서 인간관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키며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성장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표현을 통하여서 자신을 개방하고 또 상호 이해 폭을 넓혀가며 그 넓어진 이해와 신뢰를 근거로 더 그 깊은 자기 개방을 하는 연쇄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시드니 쥬라드에 의하면 이와 같이 자기 표현은 건전한 성격의 한 징후일 뿐만 아니라 자기 표현을 통하여 건전한 성격을 발달시키고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8년 웰프 교수는 자기 표현을 표현하는 여러 방식의 유형을 유형화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표현하는 방식으로 공격적인 자기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남을 짓밟거나 공격하는 자기 표현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비주장적 자기 표현인데 이것은 자기보다는 남을 우선시하고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필요를 무시하고 상대편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비주장적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표현의 양식으로 주장적 자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일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설명하면서도 남의
생각과 의견을 배려하면서 주장하는 자기 표현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세 가지 자기 표현의 유형 중에서 주장적 자기 표현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 하거나 또는 자신의 주장을 무조건 포기하고 남의 주장을 추종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장을 상대편의 입장과 또 여러 환경들을 배려하면서 표현하는 주장적 자기 표현의 방법들을 익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논리적 사고가 주장적 자기 표현으로 남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훈련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